미주리주의 내 농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나는 농장에 꽤 많은 나무를 심었다. 처음에는 놀랄 만큼 쑥쑥 자랐다. 그러다 진눈깨비와 폭풍이 몰아닥치자 나뭇가지에 얼음이 수북수북 쌓였다. 나뭇가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대신 오만하게 버티다가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부러져 버렸다. 결국 나무를 베어내야 했다. 이 나무들은 북부의 숲이 가진 지혜를 배우지 못한 것이다. 나는 캐나다의 상록 수림에 많이 가봤지만 진눈깨비와 얼음 때문에 쓰러진 전나무나 소나무는 한 그루도 없었다. 이들은 순응하는 방법, 가지를 구부리는 방법, 다시 말해 어쩔 수 없는 일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이 브라질 유술의 사범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고 한다. 버드나무처럼 휘어져라. 참나무처럼 버티지 마라. 이 자동차의 타이어가 길에서 그렇게 많은 충격을 받으면서도 버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타이어 제조업자들은 길에서 받는 충격에 저항하는 타이어를 만들어 보았다. 하지만 얼마 쓰지도 않아 타이어가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 후 제조업자들은 충격을 흡수하는 타이어를 만들었다. 이 타이어는 제 기능을 했다. 당신이나 나도 마찬가지다. 이 삶이라는 험준한 길을 가는 동안 충격을 흡수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좀 더 길고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음, 이 충격을 흡수하는 대신 충격에 저항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버드나무처럼 휘어지지 않고 참나무처럼 계속 버티려 든다면 어떻게 될까? 답은 간단하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내적 갈등에 시달릴 것이다. 늘 긴장된 상태로 걱정하고 초조해하다가 신경증에 걸릴지도 모른다. 더 나아가 견디기 힘든 현실을 부정하고 자신이 만든 가상의 세계로 도피한다면 우리는 정신 이상이라는 진단을 듣게 될 것이다. 전쟁 중 공포에 질린 수백만 명의 군인들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거나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 뉴욕 글렌데일 76번가 7126번지에 사는 윌리엄 커셀리어스가 겪은 일을 들어보자. 그는 수업에서 자신의 사례를 발표해 상을 받았다. 이 해안 경비대에 입대한 뒤 저는 대서양 연안에서 분쟁이 가장 심한 곳에 배치되었습니다. 제 임무는 폭발물 관리였습니다. 이 비스킷을 팔던 제가 폭발물 관리자가 되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 수천 톤의 TNT 위에 서 있는 상상만 해도 식은땀으로 범벅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교육이라고는 이틀 동안 받은 게 전부다 보니 오히려 더 두려워졌습니다. 이 제게 떨어진 첫 임무를 결코 잊지 못할 겁니다. 어둡고 춥고 안개까지 자욱하게 낀 날이었습니다. 저는 뉴저지주 베이온 케이븐 곳의 부두에서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배에 5번 화물칸에 배치되었고 항만 노동자 5명과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뉴저지주 베이온 케이븐 곳의 부두에서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배에 5번 화물칸에 배치되었고 항만 노동자 5명과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무거운 짐도 번쩍번쩍 들 정도로 힘이 셌지만 이 폭발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 그들이 이 초대형 폭탄을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폭탄마다 TNT가 1톤씩 들어있어서 그중 하나라도 터진다면 이런 낡은 배점은 형체도 없이 사라지기 뻔했습니다. 이 케이블 2개로 폭탄을 묶어서 운반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케이블 하나라도 미끄러지거나 끊어지면 어쩌지? 이 상상만으로도 끔찍해서 덜덜 떨었습니다. 입속이 바짝 마르고 무릎은 후들거리며 심장도 쿵쿵 뛰었습니다. 하지만 달아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탈영이 되거든요. 제게도 수치일 뿐 아니라 부모님의 체면에 먹칠을 하게 될 일입니다. 게다가 탈영의 결과는 총살입니다. 별 수 없는 노릇이었죠. 이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초대형 폭탄을 함부로 다루었고 저는 그 모습을 할 일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배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이 등골이 서늘한 공포 속에서 1시간을 지내고 나니 점점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박 폭탄이 터졌다고 쳐. 대체 뭐가 문제야? 오히려 편하게 죽을 수 있잖아. 암으로 죽는 것보다 훨씬 낫지. 이 바보처럼 굴지 말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 일을 하든지 총살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요. 어차피 해야 한다면 즐겁게 해보라고. 몇 시간 동안 자신을 납득시키자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억지로라도 받아들이면서 걱정과 두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때 배운 교훈을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일로 걱정이 될 때마다 저는
어깨를 한번 으쓱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잊어버리자. 저 같은 비스켓 판매원에게도 효과가 큰 방법입니다. 브라보. 만세 삼창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피나포어의 비스켓 판매원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한 예수를 제외하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죽음의 주인공은 아마도 소크라테스일 것이다. 앞으로 만년 후에도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묘사한 플라톤의 글을 읽고 또 읽으며 찬양할 것이다. 수많은 문학 작품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이며 아름다운 장면으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아테네의 몇몇 사람들은 맨발에 놓인 소크라테스를 시기한 나머지 혐의를 조작하여 그를 고발했다. 소크라테스는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를 동정했던 간수가 독이 든 잔을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담담하게 받아들이시오.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했다. 그는 신의 경지에 이를 만큼 침착한 모습으로 죽음을 받아들였다.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담담하게 받아들이라. 예수가 태어나기 399년 전에 나왔지만 오늘날처럼 걱정 많은 세상에서 더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 지난 8년간 나는 책과 잡지 기사를 비롯해 걱정을 없애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다룬 글이라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읽었다. 그 중에서 내가 발견한 최고의 조언을 나누고 싶다. 길지 않으니 욕실 거울에 붙여놓고 세수를 할 때마다 읽으면서 걱정도 함께 씻어버리길 바란다. 뉴욕 브래드웨이 120번가에 있는 유니언 신학교의 응용기독교학 교수 라인홀드 니버가 쓴 기도문이다. 주여, 저를 평온하게 하셔서 바꿀 수 없는 일은 받아들이게 하시고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이들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 걱정이 나를 망치기 전에 떨쳐버리고 싶다면 아래의 방법대로 실행하라.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이라. 5장. 걱정을 손절매하라.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싶은가? 궁금해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만약 내가 답을 알고 있다면 이 책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더 붙이더라도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갈 뻔하다. 물론 내게 그런 비법이 있을 리 없지만 몇몇 성공한 주식 투자자들이 사용한 방법은 알고 있다. 그 중에서 뉴욕 이스트 42번가 17번지의 사무실을 둔 투자 상담사 찰스 로버츠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이 텍사스에서 뉴욕으로 왔을 때 주머니에는 친구들이 주식에 투자하라고 맡겨둔 2만 달러가 있었습니다. 주식 시장을 훤히 꿰뚫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가끔은 꽤 높은 수익을 올렸지만 결국 전 재산을 날리고 말았지요. 제 돈을 잃은 거야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친구들의 돈까지 홀라당 까먹고 나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손실이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 일로 그들의 얼굴을 보기조차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친구들은 그리 개의치 않았고 도리어 상황을 낙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에 맡기거나 남들의 의견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필립스의 말처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투자해왔던 거예요. 제 실수에 대해 골똘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한 뒤에 다시 투자하리라 결심하고 가장 성공한 주식 투자가로 손꼽히는 버튼 캐슬즈를 만나 찾아갔습니다. 그는 한 해도 수익을 올리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실적은 우연이나 행운으로 거둘 수 없기에 나는 그에게서 배울 점이 많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는 제가 그동안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물은 뒤 주식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모든 거래에 손절매 주문할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주식을 한 주당 50달러에 샀다면 주가가 45달러로 떨어졌을 때 손해를 감수하고 팔도록 주문을 걸어두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주가가 매입가보다 5포인트 떨어지면 자동으로 매각되면서 손실폭을 제한한다는 말입니다. 주식 고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예당초 주식을 잘 샀다면 주가는 아마 평균 10, 25, 심지어는 50포인트 올라서 수익을 얻었겠지요. 그러니 손실폭을 5포인트로 묶어둔다면 이 전체 거래의 절반 정도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결국은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않을까요? 저는 당장 그 원칙을 받아들였고 줄곧 실천해 왔습니다. 이 덕분에 저와 고객들은 수천 달러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 뒤 저는 주식 투자 외에 일에도 선절매 원칙이 통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거나 걱정이 생길 때마다 적용해봤습니다. 효과는 만점이었죠. 예를 들어 저는 약속 시간을 자주 어기는 친구와 종종 점심을 먹습니다. 전에는 점심시간의 절반이 지나서야 얼굴에 들이미는 친구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했죠. 마침내 저는 제 걱정에 대해서 손절매 주문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빌, 자네를 기다리는 일에 손절매 기준은 정확히 10분일세. 만약 자네가 10분 넘어 도착하면 점심 약속은 없던 걸로 하고 가버릴 테니 그리 알기나. 아쉽다. 나도 몇 년 전에 성급하고 불같은 성격, 자기 합리화, 후회를 비롯해 온갖 정신적, 감정적 부담감에 대해 손절매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이다. 이봐, 델 카네기. 지금 상황에서는 딱 요만큼만 신경 써도 돼. 더 이상은 필요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상황에서는 제대로 처신한 것 같아 다행이다. 이 당시에는 인생의 위기라고 여길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 내 꿈과 미래에 대한 계획, 수년의 노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이 자초지종은 이렇다. 30대 초반에 나는 소설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제2의 프랭크 도리스, 잭 런던, 토머스 하디가 되고 싶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유럽에 가서 2년을 보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달러를 마구 찍어내던 시절인지라 생활비가 많이 들지 않았다. 그때 나름대로는 걸작을 썼는데 제목이 눈보라였다. 사실 작품의 운명과 잘 어울리는 제목이었다. 이 원고를 살펴본 출판사들의 반응이 다코다 평원에 몰아치는 눈보라처럼 냉담했기 때문이다. 이 저작권 대리인에게 내용도 형편없고 소설적으로는 재능도 없어 보인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정신이 나간 상태로 그의 사무실에 나왔다. 그의 몽둥이가 내 머리를 후려 갈겼어도 그보다 멍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마디로 망연자실한 상태였다. 내가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으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무엇을 해야 할까? 어느 길로 가야 하지? 제정신을 차리는 데만도 몇 주가 걸렸다. 당시 나는 걱정을 손절매해라 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당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을 써보겠다고 낑낑거리며 보냈던 2년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중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나는 성인 대상 수업을 개발하고 가르치는 일로 돌아왔다. 시간이 나면 전기를 비롯해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것과 같은 자기계발서를 쓰고 있다. 그때 내린 결정에 만족하느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 사실은 길에서 춤이라도 추고 싶을 만큼 기쁘다. 그때 이후로는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토머스 하디처럼 위대한 소설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슬퍼한 적이 없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어느 날, 월든 호수 인근 숲에서 부엉이가 울던 밤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직접 만든 잉크에 겁이 깃털로 만든 펜을 적셔서 이렇게 썼다. 무언가에 매기는 값은 당장 혹은 결국에 그것과 바꿔야 할 삶의 분량을 말하는 것이다. 풀어서 말하면 당신의 존재를 갉아먹는 어떤 일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할 수 있다. 길버트와 아서 설리번이 그렇게 했다. 두 사람은 흥겨운 음악과 노랫말을 만들었지만 즐겁게 사는 일에는 서툴렀다. 인내, 피나포, 미카도처럼 훌륭한 경가극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감정은 다스리지 못했다. 고작 카펫 가격 때문에 오랫동안 반목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둘은 극장을 하나 매입했고 설리번은 새 카펫을 주문했다. 그런데 청구서를 본 길버트가 대노했다. 이들의 싸움은 법정까지 이어졌고 둘은 죽을 때까지 서로 말을 섞지 않았다. 작업을 할 때는 설리번이 새로운 곡을 써서 길버트에게 우편으로 보냈고 길버트도 노랫말을 만들어 우편으로 보냈다. 한 번은 같이 커튼콜을 받았는데 둘은 무대 양쪽 끝에 서서 다른 방향으로 인사했다. 상대방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분노를 손절매하지 못했다. 링컨은 달랐다.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몇몇 친구들이 자신의 철천지 원수를 비난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들은 그에게 나보다 더한 양심을 품었군. 아니면 내가 가진 원한이 너무 적거나 말이야.
하지만 내 생각에는 다른 사람에게 앙심을 품어봐야 별 도움이 되지 않아. 인생의 절반을 다투면서 보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거든. 어떤 사람이 나의,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한 공격을 그만두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의 과거 따위는 잊어버리지. 내가 에디스 숙모라 부르는 분도 링컨처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숙모와 프랭크 삼촌은 담보대출로 농장을 샀다. 이 농장에는 독고마리가 무성했고 토지는 형편없었으며 배수 문제도 있었다. 이 두 분은 동전 한 푼까지 아끼며 힘겹게 살아야 했다. 하지만 에디스 숙모는 횡한 집안 분위기를 바꿔줄 커튼을 비롯해 물건 사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이 미주리주, 돈이 없으니 미주리주 메리딜의 댄 에버솔 직물점에서 외상으로 구매했다. 프랭크 삼촌은 빚이 늘어날까봐 전전긍긍했다. 이 농사꾼이라면 누구나 쌓여가는 청구서를 두려워하기 마련이다. 삼촌은 몰래 직물점을 찾아가 아내에게 더 이상 외상을 주지 말라고 부탁했다. 그 사실을 안 숙모는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는 그 일이 있은 지 50년이 다 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속상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는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다. 지난번에 만났을 때 나는 이제 70대 후반이 된 숙모에게 말했다. 에리스 숙모, 프랭크 삼촌 때문에 창피를 당하셨으니 삼촌이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거의 반세기 동안 불평하고 계시는 게 더 잘못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으세요? 뒷이야기가 궁금한가? 차라리 달을 보고 이야기하는 편이 나을 뻔했다.